텍사스주 스타카운티 의료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있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하느냐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는 대도시 시장 2명이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화당 소속 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플로리다주로 옮긴 전당대회는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교육부 장관까지 내세워 압박했던 가을학기 개학은 로컬 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들은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의사당에서 인종차별적 행위를 했던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센서스에서 서류 미비자 숫자를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메모에 대해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은 이 메모에 서명한 펜을 팔아서 불법 이민에 대한 대처라는 말과 함께 선거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하원 의석수를 정하는 센서스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있지 대통령 마음대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연방 판사가 포틀랜드의 연방 법집행관 투입을 임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한인 김정호 씨를 포함한 기자와 변호인들까지 무차별 공격을 하는 현장이 확인된 뒤의 일입니다.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 격전지인 미시건, 펜실베니아, 미네소타주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에 중국은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로 대응했습니다. 휴스턴 중국 영사관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징적이고 실제로 청두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이 지난 30년 사이 최악의 긴장을 맞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가 리오프닝을 하는데 유럽과 캐나다 국민은 받아도 미국인은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텍사스주에 한 인구가 6만 명 되는 작은 카운티, 스타라는 카운티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현재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케이스, 플로리다주 또 그 대통령의 입장 변화, 트럼프 대통령스럽지 않은 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는 일을 임기 1기, 임기 말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돼서입니다. 일단 텍사스주의 스타카운티라는 곳은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번지기 시작할 때 3주일 동안에도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때 이 보건단계국과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는 그 텍사스주가 워낙에 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그 공화당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카운티 자체가 소수인종이 많이 살고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을 모두 문을 닫을 때도 일을 해야지 되고 마켓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아니면 의료진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민자들은 다세대가 사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킬 수 있는 것을 다 지켜서 텍사스주의 다른 카운티에서 이 스타 카운티를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 앳홈 당연히 했고요. 4월 달에 주지사가 이 스테이 애톰이 아니고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접근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옆에 카운티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은 불과 얼마 사이에 지금 그 병상이 모자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뉴욕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처음이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당혹스럽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데 의사가 병상이 모자라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숨지게 하느냐.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은 그냥 하고 젊은 사람부터 살려야지 되느냐. 이런 의료적인 고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텍사스의 스타 카운티의 의료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건 관계자들이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됐다는 건데 굉장히 괜찮았던 곳이 리오프닝하고 또 카운티와 달리 주지사의 여러 가지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너무 우리는 정말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남쪽으로 2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인구가 6만 1,000명 있는 바로 이곳이 지금 핫스팟이 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물론 그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 한다고 했다가 취소한 잭슨빌도 마찬가지지만 마이애미시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시장 전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도 마스크 쓰는 것을 고려를 해보세요. 힘든 일이죠. 그러나 가족끼리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옮기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족들과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같은 사랑에 대한 희생은 있지만 잠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마이애미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두 군데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애미 카운티 시장이 프란시스 수알레즈 공화당이고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시장도 역시 공화당입니다. 이 정도로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다세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플로리다주는 어제도 하루 확진자가 1,273명, 하루에 사망자가 173명이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주에서는요, 8분에 1명씩 사망하는 꼴입니다. 현재로서는 8분에 1명씩.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13포인트가 밀립니다. 13포인트를 밀리고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지난번에 2016년도에는 플로리다에서 간신히 이겼죠. 약 1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겼는데 지금은 13포인트 뒤진다면은 그때와 비교해서 14포인트 민주당에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퀴니피아의 여론조사고요. 팍스의 또 다른 배틀그라운드 더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플로리다주에서 51%대 38%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플로리다주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플로리다 주지사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다가 결국은 대통령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지금 입장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플로리다의 공화당 주지사가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공화당 주지사 론 드세인트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31%밖에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코비드 19이 일어나기 전보다 플로리다 주지사도 지금 지지율 낮아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율 낮아졌고 할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어제 처음부터 잭슨빌에서 본인이 저 수락하겠습니다 하는 전당대회에서의 연설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플로리다주의 잭슨빌로 옮겼는데 왜 옮겼느냐?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도 역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했어야지 됐기 때문에 느슨하게 하지 않고 경제 재개를 빨리 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시계,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계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 개방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그래? 전당대회 하면 돈 얼마나 버는지 알지? 그럼 내가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내가 수락 연설하는 것은 잭슨빌로 옮기겠어 라고 했고 실제로 잭슨빌로 옮겼는데 그 이후에 플로리다주의 잭슨빌도 플로리다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제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잭슨빌에서의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우리 아주 쉽게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없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서 잭슨빌에서 그 선거 캠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주 쉽게 안전하게 치를 수 있다고 하는데도 내가 이것을 거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차이나 바이러스 또 아주 뭐 좌파 폭도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해서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는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1, 2, 3일 뭐 이렇게 작은 규모가 되겠죠. 당연히 전보다는 그런 대의원들이 샤롯티에 모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래도 잭슨빌로 간다고 하니까 중요한 모임을 잭슨빌로 많이 옮겨놨을 텐데 이것도 아주 급하게 옮겼기 때문에 아주 걸끄럽지 않은 걸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부드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는 정말로 철저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켜봐야지 된다. 대단히 조심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have to set an example. 모범을 보여야지 된다.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잭슨빌에서의 전당대회를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룸에 모여서 이런 이벤트를 치르기에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오클라호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거의 2만 명 들어가는 곳에서 선거 유세를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때보다 지금 시기가 늦어지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주에서조차도 지지율이 너무나 크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화당의 전당대회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잭슨빌에서의 수락 연설이 취소됐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의 이 여론조사 결과 62%의 주민이라기보다 유권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기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규모 모임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34%만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전부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소규모로 대의원들이 모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락 연설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현장에 가서 조 바이든 후보가 좀 작은 대의원들을 앞에서 하겠지만 모든 그것은 거의 지금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고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인들에게도 오지 말아라. 전당대회장에 오지 말아라. 한 사람이라도 덜 모이는 게 좋다. 내가 차라리 적게 모이고 초라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의미 있는 수락 연설을 하겠다. 이 같은 메모를 지금 바이든 측에서 보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 요즘 정말 입장을 많이 바꿔서 지난 3년 동안 공화당에서 아니면 백악관의 전문가들도 이거는 조금만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바꾸지 않던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서 지금 학교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지난주에도 제가 교육부 장관이 같이 백악관 브리핑에 나와서 학교를 오픈을 해야 된다고 역설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이 공립학교의 개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핫스팟인 경우에는 몇 주일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쪽만 전하는 거고요. 역시 어제도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 지원금 자체는 좀
오픈을 하는 그쪽으로 돌린다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맞는 이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약간의 그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핫스팟에서는 몇 주일 연기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얘기한 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리버스했다고, 이 코스를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질병통제국이 학교 리오프닝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경제 리오프닝 하는 가이드라인도 너무 터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리오프닝에 맞춰서, 계약에 맞춰서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다 했는데 질병통제국이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기는 한답니다. 어제 대통령이 살짝 얘기한 것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 계약을 충분히 늦춰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문장이 빠졌답니다. 온라인 온리 클래스와 좀 활동을 덜 하는 것, 이벤트를 줄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위험을 상당히 줄인다 하는 것이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에 있었는데 이 문장을 뺐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장단을 맞추다가 본인들이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부통령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질병통제국의 안내 가이던스 같은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We don't want the guidance from the CD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라고 얘기했는데 뻘쭘하게 된 거예요. 지금 부통령도.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여전히 이제 또 다른 자료, 이것도 이제 체리피킹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은 심각하게 아픈 게 참 드문 일이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그러나 그 아이들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아이들 아픈 것도 적은 숫자라도 숨지는 아이도 있잖아요. 1살 미만 아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는데 그 뒷부분은 빼고 앞부분만 계속 강조를 한 연설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정을 했다는 것, 핫스팟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주지사가 결정을 해야지 되고 그 로컬 사정에 맞춰서 로컬 정부가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로컬 정부, 로컬 교육부는요, 지금 에듀케이션 윅이라는 좋은 잡지가 있어요. 그 에듀케이션 윅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 그러니까 LA 교육구, 또 샌디에고, 뉴욕 통합교육구 이런 곳이 되겠죠. 그런 15군데 큰 통합교육구 가운데서 9군데가 온라인 온리, 그리고 나머지도 일주일에 몇 번 온다던가 이런 형태로 한다.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판단한 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오프닝을 하고 있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차이나 바이러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마찬가지예요. 교육 학교가 오픈되지 않을 때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나고 학교를 이제 중퇴할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어떤 경우에 저녁까지 먹으면 영양을 공급받는데 그것도 못하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 다 알지만 핫스팟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보내기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여러 군데서 소송을 당했거든요. 베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이. 왜냐하면 돈 갖고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니까는요. 만약에 학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학생 가는데 돈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지난번에. 그래서 연방정부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돈 안 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립학교에서 오픈을 하는 대안학교라든가 사립학교로 보낼 수 있고 부모는 그렇게 될 경우 그쪽으로 돈을 준다. 그러면 아니면은 그 학교나 아니면 그런 오픈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에게 돈을 직접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곳에서 아니 그런 돈을 그렇게 교육기금을 쓰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 교육부 장관을 고소한 형태인데, 교육부 장관도 뻘쭘하게 됐죠. 대통령이 입장을 하루아침에 싹 좀 바꾸는 바람에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만족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 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공화당이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읊조리고 때로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속으로는 대통령이 좀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대통령 편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르거든요. 공화당 상원도 지금 하원과 마찬가지의 표결을 했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 위에는 대통령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기가 있을 때 본인들도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의 인기를 얻고 재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저기서 대통령이 인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정치인들도 입장을 바꿉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니겠지만 일어나는 것 자체는 하루 이틀 사흘 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도요,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제가 두 가지 아이템을 이번 섹션에 전해드릴 텐데요. 미국의 큰 흐름, 변화이기도 하고 소수인종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방금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제가 듣기로 센서스가 마지막 광고였었죠. 인구 센서스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무부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시켜서, 센서스가 이제 상무부 주관이니까는요. 그래서 이것을 당신 시민권자십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죠. 그렇게 되는 경우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센서스의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연방정부의 인구 숫자에 따른 돈의 배분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원 의석 숫자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실패가 되고 나서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 이것은 행정명령과는 다릅니다. 행정명령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라고도 볼 수 있고, 메모랜덤을 통해서 이 서류 미비자 숫자를 제외하고 어떤 형태가 되든지 디테일, 어차피 시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서류 미비자 숫자는 빼고 보고를 해라 했더니 바로 지금 한두 그룹이 소송을 한 그룹이 아닌데요. 제일 먼저 소송을 한 그룹이 커먼 카즈라고 정부 감시하는 비영리 재단이 연방 정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를 해서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 고소를 했으니까 이틀 만에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커먼 카즈는 특히 하원 의원 의석 숫자를 배분하는 이것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미국의 헌법은 그러한 것들이 다 대통령 마음대로 메모랜덤으로 메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하기로 돼 있다. 그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소송을 하면서 연방 판사가 분명히 본인들의 주장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을 판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정부요. 이럴 때의 시정부는 아무래도 무슨 소수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서류 미비자가 많은 곳, 서류 미비자가 많다고 무조건 다 사정이 있으니까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서류 미비자를 싫어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아마 서류 미비자 인플로이를 고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오래 그 분야에서 일을 했고 임금도 적게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제가 되는 그런 도시들 있잖아요. 애틀란타라든가 아니면 뉴저지의 패터슨, 이 도시도 역시 고소를 했고요. 아니면 또 난민이 많은 도시라든가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비영리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민주당의 움직임이야 말씀드리나 마나죠. 민주당이 지금 하원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 또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청문회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칸 아메리칸 이쪽의 법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역시 그 말씀드린 멕시칸 아메리칸 그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and Asian American Advancing Justice 에이시안 아메리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District of Columbia가 아니라 메릴랜드주에 이제 그 소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그 메모를 보내고 그 메모에 서명을 하고 나서 그 펜 있죠. 이 펜 똑같이 그 복사폰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인한 그것을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23달러에 팔고 있거든요. 23달러에 팔면서 트럼프 그 캠페인 본부에서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행정명령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메모고요. 그것보다 좀 간단한 메모랜덤이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이 의회 의석수를 어떠한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샘플링으로 바꾸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센서스의 뭐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원고들이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옳다라는 판결을 1999년도에 한번 그 연방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런 문제 하원에서는 지금 뭐 개혁위원회라든가 한두 위원회가 아니네요. 상무장관 오라고 하고 또 센서스 지금 국장도 오라고 하고 현 국장들 현 장관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직들도 소환장 내면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만 하기도 힘들고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도 힘들고 하는데 하는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선거 캠프에서 여기에 사인한 펜이야 하면서 복제 그 펜을 파는 것은 이메일을 또 서포터들한테 쭉 그 보내서 이 뭐 아메리카 퍼스트를 한 펜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불법 이민자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지 되는데 지금 이 목적도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그 선거의 캠페인에 맞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포틀랜드. 이 내용은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 미국 모습이기도 한데 하기는 많이 다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뉴스를 많이 모니터를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봐서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포틀랜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연방법집행관, 뭐 마샬부터 뭐 주방위분부터 FBI부터 뭐 막 사법경찰 형식으로도 많이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일단은 포틀랜드 케이스에 대해서 블럭시켰습니다. 연방판사가 임시 블럭시켰는데 14일 동안은 포틀랜드에 연방법집행관을 보내지 말아라. 라고 이 고소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마이클 사이먼이라는 연방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연방 법집행관들이 포틀랜드 시에 가서 오레곤 주지사나 포틀랜드 시장이 원치 않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것도 배지도 없이 뭐 차량도 아무런 마크 없이 이렇게 사법경찰처럼 그래서 애틀란틱 같은 경우는 이거는 러시아 마피아가 하는 거다. 그때의 러시아 마피아라고 하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마피아라고까지 그 노골적인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장 좋아하는 전술을 지금 미국 민주주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다. 이 시위대가 특히 이제 포틀랜드의 시위대가 젊고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폭도들이라고 어제도 맙이라고 레프티스트 그 맙이라고 했는데 폭도로 보이기 위해서 연방 사법 법집행관들이 가서 부추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포틀랜드 시장의 얘기예요. 본인도 체류가스 맞았다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14일 동안 블럭을 해라. 왜냐하면 지금 증인들의 그 고소를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한 것 보면은 지난번에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서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 때 CNN 방송 기자는 현장 리포터 하다가 체포당하고 그랬잖아요. 이 포틀랜드에서도 기자를 타겟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법 전문가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마구 때린대요. 곤봉으로. 한인 그 김정호 씨도 여기에 그 소송을 하고 증언을 했던데 포토그래퍼입니다. 곤봉으로 때리고 그리고 체류가스를 쏘고 그리고 이제 체류가스와 비슷한 어떠한 그 치명적인 그 인체에 치명적인 무기로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기자들에게도 마구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송을 해서 결국은 14일 동안은 어제 당장 판결을 내리고 오후 5시부터 시행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는 다 지금은 일단 철수를 했겠죠. 그렇게 됐는데 동시에 지금 이 판결은 미국 그 인권 협회에서 오레곤 지부에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그 저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뭐 오레곤이안이라든가 이런데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기자, 뉴스 리포터, 그리고 그 포로 저널리스트, 그리고 또 이제 법적인 어떠한 그 상담을 해주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연방 법 집행관들이 무력을 쓰고 있다. 페퍼 뭐 스프레이 같은 것도 뭐 당연히 쓰고요. 그 곤봉으로 마구 때리고 그래서 실제로 한 예를 들면은 그 노아 버것이라는 AP통신에서 25년 동안 사진 기자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본인도 곤봉으로 많이 맞고 페퍼 스프레이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시위대와 같이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뭐 그런데도 마구 그 저돌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방법집행관으로부터. 그리고 김정호 씨와의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김정호 씨는 캘리포니아, 홍콩 이런 데서 이제 그 포로 저널리스트로 많이 그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그 시위대와의 시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취재하고 하는데 본인은 30피트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페더럴 에이전트에게서. 그렇게 떨어져서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연방 그 법 집행관이 와서 뭐 때리고 그리고 또 가슴 쪽으로 이제 무슨 뭐 페퍼 스프레이가 아니라 뭔가 살상 무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들 그런데 나갈 때 다 속에다가 방탄조끼 입고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나만 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진 기자들이라든가 시위대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봤다. 뭐 정말 이런 경우는 이제 불합리하게 연방법집행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봤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소송을 하니까 연방판사가 바로 지금부터 시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 rule of law라는 것을 지금 대통령이 법과 질서, rule of law, 그 law and order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본인의 지지계층에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행정부가 모든 법을 다 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같은 주장과 또 NPR 방송이 이제 국토안보부도 들어가고 연방법무부도 들어가잖아요.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전부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역시 이 일도 연방법무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국토안보부와 다 협조를 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압력이 그 여론의 압력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에서도 이 내용이 과잉 진압이었는가 포틀랜드에서의 연방법집행관의 행위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감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뭐 여러 감찰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해고도 당하고 해서요. 그래도 이 감찰을 하는 그 단계에 왔고 포틀랜드는 일단은 연방법집행관 파견을 중지하라는 그런 그 연방 판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얼마나 무서워하는가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이 연방 그 상원에서요.
86대 14라고 하면은 반대가 14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공화당, 민주당 뭐 거의 다 찬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는 아니고 14명 빼놓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원이 그 전날 역시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많이 그 가세를 해서 뭐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 통과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국방부의 예산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독일에서의 미군을 철군을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맘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여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의 그 주한미군 철군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저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 군인들의 봉급은 뭐 몇 퍼센트죠? 한 10%를 올린다. 3%네요. 서비스 멤버들 올린다.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안입니다. 그래서 상원안과 하원안이 이름은 조금 달라요. 무슨 예산안 그리고 무슨 뭐 상원에서는 무슨 권한, 그 국방 무슨 권한 이런 식으로 다른데 이제 합쳐져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겠죠. 해서 상원에서도 대통령이 이거 비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비토를 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와 버렸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노예제를 지지하면서 남부군의 그 군인으로 싸웠던 그 군인들의 이름을 군 기지에 붙여져 있는 것 10군데입니다. 이것을 다 이름을 바꾸는 안을 하원도 통과시켰는데 상원도 이렇게 86대 14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될 때 이름을 바꿔야지 되는 그런 군 기지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무슨 뭐 그 텍사스의 군 기지라든가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군 기지가 전부 그 포함이 돼 있는데 다만 하원과 상원이 조금 다른 것은 하원은 금방 바꾸자 하는 것이고 뭐 상원은 조금 뭐 의사당의 동상도 마찬가지고 기간을 조금 두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폴트 브레그라든가 아니면 텍사스의 폴트 후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또 조지아주의 그 폴트 베닝 그 밖에 다른 지역의 군 기지가 사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그 노예제를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노예제에 반대했던 사람 이름을 붙여야지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Black Lives Matter 이 시위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그 달라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 같은 것을 반영을 그 하고 있는 거죠. 그 말 많이 하죠. 과거는 과거인데 역사는 역사인데 시대정신은 시대정신인데 하는데 그 시대정신을 언제까지 보면서 이름을 보면서 동상을 보면서 기릴 것인가 하는 것이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이 이슈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이 일반 여론보다 조금 앞서갔어요. ABC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달이에요. 56%가 이렇게 군 기지의 이름 바꾸는 것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56%지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67%, 90%는 안 나왔잖아요. 반대를 했고 과거는 과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의회에서는 대단한 차이로 민주공화 가릴 것 없이 지지한 것을 보면은 대통령이 비토하기 힘들 겁니다. 대통령이 이 크리스 월러스와 일요일에 인터뷰할 때도 약간 물러나긴 했더군요. 메이 내가 어쩜 비토할 거야 하는데 비토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대통령의 힘이 좀 빠지고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 수잔 라이스는 사실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을 했죠. 민주당이죠. 그런데 수잔 라이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이 그 러닝메이트 조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그 높아졌다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수잔 라이스는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그 조 바이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할 것이고 되고 나면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했는데 55살이고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뭐 국무부에서도 일했고 국가안보부에서도 일했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시간이 조금 흘렀으니까 유엔 대사도 했고 국가안보보좌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탑으로 올라가서 일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것도 많이 바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나의 4명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프론트 러너가 다 여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다 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주 만나야지 아는데. 그에 비해서 수잔 라이스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 때 항상 회의 때 같이 회의를 했고 해서 두 사람이 너무 잘 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수잔 라이스는 약점이 있습니다. 벵가지 영사관이 2012년도에 공격을 당했을 때 수잔 라이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이거 우발적인 공격이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조사를 해서 나중에 테러 공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그 벵가지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되고도 계속 끌고 오는 거잖아요. 벵가지 그것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는데 일을 잘못해서 미군이 4명이나 숨졌고 이러저러한 얘기. 수잔 라이스도 그때 우발적인 사고라고 했는데 그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테러였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토론하고 어디 가서 캠페인하고 해야지 되는데 가려진 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캠페인하는 것도 수잔 라이스는 국가안보보좌관도 했고 유엔 대사도 했지만 선출직 어떤 공직자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캠페인에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해본 거예요. 캠페인을. 이런 터프한 캠페인을. 다행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학교에 가서 캠페인하고 타운홀 미팅에 가서 아주 돌발적인 질문을 받고 대처해야지 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해서 수잔 라이스가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굉장히 외교에 밝죠. 조 바이든도 외교위원회를 오래 이끌었고 했기 때문에 외교에 밝아서 두 사람이 너무 똑같은 분야에 밝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지만 똑같은 분야에 밝아서 일을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북한 문제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잔 라이스나 조 바이든이나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자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이 좀 있고 개념도 있고 원리 원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잔 라이스에게 도어가 오픈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그런데 벵가지는 아마 공격 많이 받을 거예요. 잠시 뒤에 중국과의 문제를 좀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지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다음번에 나갈 광고를 잘못 눌렀었고요.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는데, 그러면 여론조사를 간단히 말씀드리죠. 한마디로 팍스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미시건, 펜실베니아, 미네소타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9%포인트, 11포인트, 그리고 또 11포인트, 펜실베니아와 미시건, 미네소타에서 11포인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미시건에서 9포인트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바이든 후보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그 갭을 여성이라든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메워준다는 것이고, 이 세 군데가 지난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아주 그 작은 차이로 이겼다거나 뭐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세가 많이 그 약화됐다 하는, 미시건 같은 경우는 0.23포인트 차이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었던 곳이고, 그리고 또 미네소타는 1.52포인트 그 차이로 힐러리가 이겼던 곳이고요. 뭐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를 간단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청두를 닫는다고 했잖아요. 휴스턴 영사관을 닫는데, 휴스턴은요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제일 먼저 중국 영사관이 외교관계를 오픈한 곳입니다. 청두는요 중국 공산당에 대항을 해서 중국 그쪽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경찰국장이 중국 공산당, 미국이 굉장히 싫게 원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자리에서 내리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 경찰의 피신처가 됐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청두에 있는 미국 그 지금 영사관을 닫게 하겠다. 그것도 똑같이 여기서 72시간 하니까 저기서도 72시간. 아주 눈에는 이해는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모든 것을 장기전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갈 수도 있고
4년 더 할 수도 있지만 중국은 기니까 시간은 중국이 더 많다 하는 것이고, 지난 30년 사이에 중국과 미국이 중국이 많이 떠오르니까 중국을 눌러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 중국이 불법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눌러도 속도만 늦어질 뿐이지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은 분야에서 앞서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국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 유학생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할 건데 대책 없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네요. 오늘의 미국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